하버드 천재 언어학 교수의 발표에 동아시아가 초토화됐습니다. 21세기의 한자라니 일본과 중국은 정신이 나간 겁니다. 75세 할머니가 단 3개월 만에 그를 깨우친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기본 한자조차 못 쓴다는 충격적인 증거가 공개되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과연 그날 부산 학회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를 뒤흔든 그날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로버츠입니다. 2023년 봄, 저는 대학에서 받은 연구비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서구의 알파벳과는 완전히 다른 동아시아의 문자 체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현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먼저 중국을 방문해서 한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왕 교수님과 함께 갑골문자부터 현대, 간체자까지의 변천사를 추적했죠.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하나의 글자에 수천 년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엔 일본으로 건너가 한자와 가나, 문자의 조합 체계를 연구했어요. 도쿄대학교에서 만난 학자들은 일본 문자 체계의 복잡성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자의 깊이와 가나의 유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저 마지막 일정을 채우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기 전에 3개월 정도 머물며 자료나 수집하고 가려고 했어요. 한글, 그거 그냥 알파벳 비슷한 표음 문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5,000년 역사를 담은 한자나 일본의 복잡하고 정교한 문자 체계에 비하면 한글은 별로 연구할 게 없을 거라고 여겼죠. 게다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자 문화권이었는데 그걸 포기했다니 뭔가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거기는 금방 끝날 거야. 3개월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언어학과의 스미스 교수가 그렇게 말했죠. 세종대왕이 만든 간단한 표음 문자라며 알파벳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복잡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완성도를 위해서 들러봐야죠. 2023년 4월 1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안내 표지판들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는데 유독 한글 표지판이 가장 읽기 쉬워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글자의 구성이 매우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동그라미와 직선의 조합이 뭔가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되어 보였달까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3개월이면 충분하겠지. 어차피 간단한 문자니까. 하지만 저는 곧 제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 온 지 3주째 되는 날, 저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문자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학회는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행사로 아시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김포공항에서 나고야로 가는 비행기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학회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동아시아 문자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였는데 발표자 명단을 보니 쟁쟁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나고야 국제회의장은 수백 명의 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서는 각국 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영어 동시 통역 이어폰을 받아들고 대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첫 번째 기조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백발의 노신사가 올라왔어요. 와세다 대학의 후지와라 타케시 교수였습니다. 일본 언어학계의 거물이자 한자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동아시아 문명의 정수인 한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갑골문자부터 현대 한자까지의 변천사가 펼쳐졌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문자들을.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이 문자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그릇입니다. 그는 사랑을 뜻하는 애라는 글자를 크게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한 글자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보십시오. 마음심에 받을 수, 그리고 천천히 걸을 쇠. 사랑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적 깊이를 담을 수 있는 문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청중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확실히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나라는 이런 보물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단순한 표음문자만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이는 마치 금을 버리고 돌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부지와라 교수는 대놓고 한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계속 말했어요. 한자 없는 문자는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깊이가 없죠. 진정한 사상과 철학을 담을 수 없는 얕은 그릇일 뿐입니다. 복잡함을 견디지 못하고 쉬운 길을 택한 대가는 문화적 빈곤입니다. 회장에 있던 한국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한국 교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다른 분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직 한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폄하처럼 들렸거든요. 문자라는 게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고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종로 3가의 작은 카페였는데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인류학자의 기본은 관찰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메뉴판을 들고 혼자서 술술 읽어내는 거예요. 엄마, 나는 초코라떼 마실래. 여기 마시멜로 올라간 거. 그리고 딸기 케이크도 먹고 싶어. 아이는 초코라떼라는 외래어도, 마시멜로라는 복잡한 단어도, 딸기 케이크라는 합성어도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케이크는 반만 먹기로 하자. 알았어. 그럼 나머지는 동생 갖다 줄게. 프랑스나 미국에서는 이 나이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기란 쉽지 않거든요. 영어의 경우 러프, 도우, 수루 같은 단어들은 철자는 비슷한데 발음이 완전히 달라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죠. 프랑스어는 더 복잡합니다. 묵음이 많아서 글자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 테이블에는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타이핑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살짝 화면을 훔쳐봤는데 한글로 리포트를 쓰고 있더군요. 야, 이 부분 좀 봐봐. 교수님이 인용문은 꼭 출처 밝히래. 맞다. 나도 깜빡했네. 근데 이거 영어로 된 논문인데 번역해서 인용해도 되나? 당연하지. 번역 인용이라고 표시하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학술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니요. 카페를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종로 3가역은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 풍경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더군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요. 할머니도 카톡 잘하시네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요즘은 이거 없으면 손주들이랑 대화도 못해. 미국에 있는 손자가 매일 안부 묻거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하셨죠. 저는 미국의 할머니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어머니만 해도 70이 넘으셨는데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조차 어려워하세요. 키보드가 너무 작고 영어 자동 완성 기능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하시죠. 그런데 한국 할머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다니. 호기심이 더 커진 저는 도서관에도 가봤습니다. 종로 도서관이었는데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신문을 읽는 노인분들이었어요. 돋보기 없이도 술술 읽어 나가시는 모습이 신기했죠. 한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다가 뭔가를 메모하고 계셨는데 그 글씨가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혹시 한글이 정말로 읽기 쉬운 문자인가?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지와라 교수의 말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슷비슷한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죠. 구글맵을 봐도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글로 된 표지판들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영어 표기도 찾기 어려웠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눈에 들어온 건물이 있었습니다. 종로구 주민센터라고 큼지막하게 쓰여 있더군요. 적어도 공공기관이니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겠거니 싶어서 들어갔죠. 실례합니다. 혹시 영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호텔로 가는 길을 잃어서요. 포시즌스 호텔 아시나요? 아, 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제가 지도를 그려드릴게요. 그녀는 종이에 간단한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우연히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오늘은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배워볼 거예요. 밥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비읍, 아, 비읍, 세 개를 모아서 한 글자가 돼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무슨 수업인가 싶어서 계단을 올라가 봤습니다. 복도 끝 교실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놀랍게도 70대,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연필을 들고 한글을 쓰고 계셨어요. 1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두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분들이었죠. 칠판에는 노인 한글 교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더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외국분이신가요? 네. 미국에서 온 언어학자입니다. 혹시 수업을 참관해도 될까요? 정말 흥미로워서요.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어르신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래요. 어르신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셨어요. 누군가는 손을 흔들어 주시고 누군가는 수줍게 미소 지으셨죠. 저는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본 광경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주름진 손으로 연필을 꼭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눈빛은 마치 초등학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김치라고 쓴 거 맞아요? 한 할머니가 공책을 들어 보이셨어요.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김치라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정확해요. 벌써 받침 있는 글자도 쓰시네요. 대단하세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큰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셨죠. 그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옆에 계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80평생 까막눈으로 살았는데 이제야 글을 배우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간판도 읽을 수 있고 버스 번호도 알 수 있고 진작 배울 걸 그랬어.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나도 평생 남편한테 의지했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 은행 가서 통장 만드는 것도 못하고 병원 가서 문진표 쓰는 것도 못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자라는 게 단순히 기록의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세상을 넓혀주는 열쇠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한글은 그 열쇠를 80이 되어서도 쥘 수 있게 해주는 문자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이분들이 글을 배우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서 배우기가 쉬워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보통 3개월이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가능해져요. 3개월이요? 정말로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예요. 처음부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죠.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요. 이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지와라 교수가 말한 문화적 깊이란 과연 무엇일까? 소수의 엘리트만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문자가 정말 우월한 것일까? 그 한글 교실에서 저는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윤서연 할머니, 75살의 늦깎이 학생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교실에 남아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공책에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제가 몇 마디 배운 한국어로 말을 걸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올려다보셨어요. 아이고, 외국분이 한국말을 하시네. 발음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밖에 못해요. 할머니는 왜 이 나이에 글을 배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다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앉으세요. 이야기가 좀 길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는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잘 안 보냈어요. 특히 시골에서는 더했죠. 게다가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나는 8살부터 남의 집 일을 도왔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 돌보고. 그래서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18배 결혼해서 서울로 왔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보다 겨우 2살 많았고 역시 가난했죠. 우리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고 낮에는 좌판에서 장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할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자식 5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글을 몰라도 숫자는 알았기에 장사는 할 수 있었지만 늘 가슴 한구석에 한이 맺혀 있었다고 하셨죠. 자식들이 학교에서 가져온 가정통신문도 못 읽고 은행 가서 서류도 못 쓰고 항상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다 대학 보냈어요.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선생님, 막내는 회사원. 다들 잘 살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글을 몰라요.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엄마는 자기 이름도 못 쓴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지만 할머니가 글을 배우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사는 손자가 한국어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큰아들 아이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다면서. 그런데 나는 그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편지 한 통을 꺼내셨어요. 봉투가 많이 낡아 있었는데 자주 꺼내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이 읽어주긴 했지만 내가 직접 읽고 싶었어요. 손자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라고 쓴 글자를 내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답장도 쓰고 싶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75의 나이에 한글 교실에 문을 두드렸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너무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글 공부냐고. 며느리도 말렸어요. 하지만 나는 꼭 배우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손자 편지를 내 눈으로 읽고 내 손으로 답장을 쓰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공책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연습한 흔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선 긋기부터 시작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연습, 아야어여 모음 연습, 그리고 간단한 글자들. 선생님이 참 잘 가르쳐 주세요. 한글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배웠을 텐데 처음엔 무서웠어요. 한자처럼 복잡할까봐. 하지만 선생님이 자음은 입 모양을 본뜬 거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뜬 거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맨 뒤 페이지에는 손자에게 쓰려고 연습한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훈아, 할머니야. 너가 보낸 편지 잘 받았다. 이제 할머니도 글을 읽을 수 있어. 너가 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예뻐서 할머니는 매일 읽어본단다.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비록 맞춤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에는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잘 쓰셨어요. 손자가 받으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정말요? 아직 틀린 데가 많은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선생님, 나는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어제는 처음으로 은행에서 혼자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름이랑 주소, 전화번호를 내 손으로 썼어요. 직원이 놀라더라고요. 이 나이에 글씨를 이렇게 잘 쓰신다고. 할머니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문도 조금씩 읽을 수 있어요. 아직 어려운 말은 모르지만 큰 제목은 읽을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는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윤서연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저는 한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연세대학교의 김태훈 교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한국어학과 교수로 디지털 시대의 한글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신촌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를 찾아갔을 때 봄꽃이 만개해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김 교수님의 연구실은 각종 언어학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책장에는 한국어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다룬 책들이 빼곡했어요. 로버츠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김 교수님은 40대 중반의 젊은 교수였습니다. 영어도 유창해서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이렇게 쉽게 문자를 배우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아, 주민센터 한글 교실을 보셨군요. 사실 그게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님은 컴퓨터를 켜며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로버츠 교수님,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각국의 문자 학습 시간을 비교한 차트가 떴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평균 24개의 자모만 익히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자음 14개, 기본 모음 10개죠. 물론 복합 자모도 있지만 그것도 기본 자모의 조합이라 쉽게 익힐 수 있어요. 반면 일본어는 어떨까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상용한자 2136자를 배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1006자, 중학교 3년 동안 1130자를 배우죠. 중국어는 더 심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3500자 정도는 알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신문을 읽으려면 5000자는 알아야 하고요. 구체적인 숫자로 보니 차이가 명확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배우기 쉽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더 큰 차이가 나타나요. 김 교수님은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컴퓨터 자판 입력 속도 비교였어요. 같은 내용을 입력하는데 한글이 한자보다 평균 5배 이상 빠릅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키보드 입력이 매우 직관적이죠. 반면 한자는 병음을 입력하고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실험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같은 내용의 문장을 입력하는 모습이었는데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엄청난 생산성 차이로 이어집니다. 하루 8시간 문서 작업을 한다고 치면 1년이면 수백 시간의 차이가 나죠.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 학습에서의 차이였습니다. 최근 구글과 애플이 한국어 음성인식 기술을 가장 먼저 완성한 이유를 아세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정확히 분해와 조합이 가능해서 AI가 학습하기 쉬워요. 자음과 모음의 규칙적인 결합, 받침의 체계적인 구조, 이 모든 게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예요. 김 교수님은 실제 실험 결과도 보여주셨어요. 같은 AI 모델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학습시켰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정확도를 보세요. 한국어가 98%, 일본어가 89%, 중국어가 85%입니다. 학습 속도도 한국어가 가장 빨랐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됩니다. 가는 언제나 가로 발음되죠. 하지만 한자는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집니다. 일본어의 경우 생이라는 한자만 해도 수십 가지 읽는 방법이 있어요. 김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로버츠 교수님, 이건 단순히 문자가 쉽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미래 사회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거죠. 정보화 시대, AI 시대에 어떤 문자 체계가 더 유리할까요? 한국에서의 연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후 저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교 연구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후지와라 교수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대부분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로만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손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AI 개발팀과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미팅룸에 들어가니 30대로 보이는 젊은 개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버츠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AI 개발팀의 야마다입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관심이 많아요. 오, 그래요? 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야마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한글이 부럽습니다. 특히 개발 업무를 할 때 더 그래요. 옆에 있던 다른 개발자가 거들었습니다. 코딩할 때 주석을 달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한자 변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특히 기술 문서에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할 때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AI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일본어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은 한자로 쓰고 딥러닝은 가타카나로 쓰고 알고리즘도 가타카나. 이게 섞여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야마다 씨가 노트북을 열어 실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성한 기술 문서인데 보시다시피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영어가 모두 섞여 있어요. 읽기도 어렵고 쓰기는 더 어렵죠. 한국 개발자들과 협업해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문서 작성 속도가 저희보다 훨씬 빨랐어요. 처음엔 실력 차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문자 체계의 차이더라고요. 다른 개발자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한국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했어요. 화상회의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한국 쪽 담당자는 회의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타이핑했어요. 저는 한자 변환 때문에 계속 뒤처졌죠. 점심시간에는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와세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학생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저희 세대는 이미 가타카나 세대예요. 한자는 읽을 수는 있어도 쓸 수는 없죠. 22살의 여대생 사토 유키가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인데 거의 히라가나랑 가타카나로만 되어 있죠. 한자 변환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써요. 옆에 있던 남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교수님들은 리포트에 한자를 제대로 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미 전달에는 문제 없는데 굳이 복잡한 한자를 써야 하나요? 다나카라는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거기서 한글을 배웠는데 정말 쉽더라고요. 2달 만에 웬만한 건 다 읽을 수 있었어요. 2달이요. 정말로? 네, 한글은 규칙이 간단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만 알면 돼요. 일본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한자 배우는데 쓰는 시간에 다른 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학생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마침내 후지와라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와세다 대학교의 오래된 연구동은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후지와라 교수의 연구실은 고서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복잡한 한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70대의 노 교수는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로버츠 교수, 한국에서의 연구는 어떠셨습니까?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였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효율성과 접근성에 놀랐어요. 후지와라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효율성, 접근성? 그런 것들이 문자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와 역사, 철학을 담는 그릇이죠. 물론 그 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모든 걸 디지털로만 판단하려 하는군요.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한자의 가치를 어떻게 디지털로 측정한단 말입니까? 후지와라 교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한자의 우수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 속에서 저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노학자의 고집 같았달까요? 2023년 5월 부산에서 아시아 언어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라는 주제였죠. 저와 후지와라 교수 모두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부산은 처음 방문하는 도시였는데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백스코 컨벤션 센터는 거대했고 아시아 각국에서 온 학자들로 붐볐습니다. 개막식에서 주최 측은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우리의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 체계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때입니다. 첫날 오후 드디어 후지와라 교수와 저의 발표가 연달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강당은 500명이 넘는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통역 부스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동시 통역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후지와라 교수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권위적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디지털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한자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띄우며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한자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의 압축성 면에서 한자가 더 유리합니다. 하나의 글자에 복잡한 의미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스크린에는 다양한 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 한글로는 5글자가 필요하지만 한자로는 민주주의 4글자로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각 글자가 가진 의미의 깊이입니다. 민은 백성을, 주는 주인을 의미하죠. 이렇게 한자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의미를 전달합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젊은 학자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랐어요. 첫 슬라이드는 윤서연 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쓴 편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분은 75에 처음 글을 배우신 분입니다. 3달 만에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셨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분이 한자를 배워야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청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문자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압축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자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각종 통계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층의 디지털 문해율이에요. 70대 이상 노인의 80%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30%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직관적인 입력이 가능하지만 한자는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I 학습 효율성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한국어 음성인식을 가장 먼저 완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저는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그것이 진정한 문명의 도구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죠. 제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후지와라 교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는 게 보였어요. 곧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후지와라 교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로버츠 교수는 문자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쉽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한글 같은 단순한 표음 문자로는 깊은 사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와 전통, 철학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잡함을 견디지 못하고 쉬운 길만 택한다면 우리는 문화적 깊이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잠시 멈추더니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품격 없는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한자를 버린 민족에게 무슨 문화적 깊이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에서 온 젊은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리 교수였어요. 저는 후지와라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자의 품격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 오만입니다. 중국인인 저도 한글의 과학성은 인정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어서 싱가포르에서 온 학자가 발언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각 문자마다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어떤 문자가 더 품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문화적 편견일 뿐입니다. 그때 일본의 젊은 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도쿄대학에서 온 사토 교수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교수였죠. 저는 일본인이지만 후지와라 교수님께 반대합니다. 솔직히 저희 학생들도 한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한자도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주 쓰는 한자 100개를 손으로 써보라고 했죠. 평균 점수가 얼마였을까요? 35점이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다 보니 한자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부지와라 교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은 전통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쉬운 것만 추구하다가는 문화의 깊이를 잃게 됩니다. 한자는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입니다. 그때 한국의 노 교수 한 분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였어요. 60대의 온화한 분이었죠. 부지와라 교수님, 저는 한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문자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소수만 아는 문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 교수는 현실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르고 한국 영화가 칸과 아카데미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의 한글 가사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요. 문자가 단순하다고 문화가 얕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되었죠. 부산 심포지엄 이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제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일주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특히 75 할머니가 석 달 만에 편지를 쓴다는 부분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늦었지만 글을 배우고 싶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였구나. 일본도 문자 개혁이 필요하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배우기 쉬운가요? 네. 제가 직접 관찰한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더군요. 방송 이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파리 본부의 교육 담당자였습니다. 로버츠 교수님, 아프리카의 문맹 퇴치 프로젝트의 한글의 원리를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문맹률이 70%가 넘는다며 한글처럼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지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찌아찌아족 대표였습니다. 우리 부족은 고유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습니다. 라틴 문자로는 우리 언어의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어요. 한글을 우리 문자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몇 달 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고 한국 정부가 교사를 파견해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구글의 AI 팀장이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우리 AI 언어 모델에 응용하고 싶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결합이 기계학습에 매우 효율적일 것 같아요. 메타와 애플도 비슷한 제안을 해왔어요. 한글의 구조를 연구해서 더 나은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학자들과 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시대의 일본어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위원회의 대표는 도쿄대의 사토 교수였습니다. 우리는 한자를 완전히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시대에 맞게 문자 사용을 합리화하자는 겁니다. 일상적인 소통은 가나 문자 중심으로 하고 한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죠. 일본의 주요 IT 기업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내 문서는 가나 문자 위주로 작성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후지와라 교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나도 시대의 변화는 인정한다. 젊은 세대가 한자를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윤서연 할머니의 책 출간 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5세 시작한 글공부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며 쓴 일기와 손자와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은 책이었죠. 출간 기념회는 서울의 한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로버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능숙하게 사인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쓰시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이제는 컴퓨터로도 글을 써요. 손자가 노트북을 사줬거든.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출간 기념회장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배우고 있다며 할머니께 한글로 쓴 편지를 전달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24년 가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자 체계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죠. 책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문명의 척도는 얼마나 복잡한 지식을 담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느냐이다. 한글은 이 점에서 인류 문자사의 위대한 성취다. 세종대왕은 500년 전에 이미 디지털 시대를 내다본 것이다. 2025년 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세계 문맹 퇴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글 교육법을 연구하기 위해서죠. 윤서연 할머니도 특별 강사로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시대와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한글이 보여준 가능성은 단순히 한국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언어학 교수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단순하다고 무시받던 한글이 사실은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75 할머니의 꿈을 이뤄준 따뜻한 문자의 힘,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문자의 민주화가 왜 중요한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